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각도의 TV에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투자인사이트 경제평론가 윤석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연준 인사들이 2021년 내내 했던 일시적, 네, 일시적이라는 그 말이 네네,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일단 포기를 해서 내려놨고, 네, 그러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반기가 지나면 끝날 것이다 네, 라고 얘기했고, 네네네, 또 중요했던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서머스는 절대 아니다. 작년부터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에서 빨리 준비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서로 또 자네대련하고 요즘 날까지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좀 말씀 들어보니까 상반기에 해결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은 그 미국이 그 오버턴 윈도우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시대에 따라 변하죠. 가령 동성애 같은 경우에 옛날엔 절대 금기시됐는데 그쵸?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오버턴 윈도우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장.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관한 오버턴 윈도우는 과연 몇 %였죠? 과거에는 2%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중기 물가 목표제를 갖다 2%로 묶으면서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떤 대중의 인식, 대중이 그걸 갖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면 연준 사람들이 사실은 20년 4월부터 그 오버턴 윈도우를 갖다 확장하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뭘 했냐면 20년 8월에 그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갖다가 했어요. 예, 맞아요. 20년 8월에. 네.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건 뭐냐면은 2%의 그 물가 안정 목표를 갖고 있대. 일시적으로 좀 그게 넘더라도 그걸 용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인데 그걸 그때 20년 8월에 왜 했을까라는 걸 갖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애널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분야인데 네. 그때 이제 막 돈을 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갖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연준의 인사들이 미리 이걸 갖다가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거다. 그러니까 미리 뭐 인플레이션이 한 3%라든지 4% 정도 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라는 걸 갖다가 사실은 인식을 하고 놀라지 말아라. 그때부터 이제 20년 8월부터 오버턴 윈도우의 어떤 확장을 갖다가 꾀한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에 관한 연준이. 그러니까 실제로 21년 3월부터 사실은 물가는 2%를 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21년 5월 정도부터 그러니까 21년 5월부터 5%를 넘어서 이렇게 막 줄다름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를 이렇게 곰곰이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일시적이라고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작년 보통 우리가 그 일시적이라고 했던 지나가는 바람 같을 거라는 걸 갖다가 21년 그 가을 정도까지도 보통 연준 인사들이 그런 발언들을 했죠.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보통 초저금리라든지 양적화라는 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갖다가 높인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신용 확대 정책이기 때문에 가계라든지 경제 주체의 어떤 부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이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중에는 그게 그 소비를 갖다가 줄이게 되고 투자를 줄이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막 풀어주니까 그렇죠. 막 돈을 풀으니까 막 돈을 쉽게 꺼다 쓸 수 있고 예. 그러면 이때는 지금 금리가 낮아서 그냥 편하게 막 돈 갖다 썼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갚긴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나중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존까지의 흐름이 그래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준 이사들은 그걸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일시적인 거고 그때 이제 공급망의 어떤 왜곡 현상이라든지 공급망 재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갈등, 가령 뭐 지금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그게 좀 어느 정도 좀 지금처럼 완전히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겠죠. 노동시장도 뭐 사람들이 이제 좀 돈이 떨어지면은 나오겠지. 나오겠지. 노동시장 좀 안정을 찾고 임금도 좀 안정을 찾을 거라는 어떤 희망적인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연준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의 중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변수들을 갖다가 전부 다
뭐 감안은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 생각하지 못한 실수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4%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7.5%를 넘어가고 지금 PPI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1월까지 거의 10%에 육박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될까를 갖다 생각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 같으면은 대기업의 독과점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쟁이 만약에 심한 사회라고 기업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업은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가격 자체를. 가격을 못 올려요. 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근데 지금 세계를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완전히 독과점 사회가 돼버렸어요. 뭐 그 IT 쪽 분야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 다 독과점이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도, 넷플릭스도 그렇죠. 심지어 테슬라는 매년 지금 10,000불씩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가를 갖다가 원가 절감을 통해서 가격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경쟁이 심하게 되면 가격을 안 높이고 어떻게든지 원가 절감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 기업에 특히 그 대기업의 가격 결정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일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에 관한 시대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금 상승에 대한 어떤 요구들 이거는 불평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갖다 사람들이 더 많이 깨달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돼. 그게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내 몫을 더 많이 달라는 요구들로 분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한다. 나한테는 돈도 과거에 비해서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쪽에 어떤 유인들을 더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노동자들이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스티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끈적한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보지 않고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지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과거처럼 가불의 관계에서 완전히 숙이는 존재들이 아니란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압력들을 갖다가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 잠잠해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가령 뭐 에너지 가격이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마냥 고공행진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세일 오일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분출구가 약간 좀 터지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오일 가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좀 안정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쪽이라든지 뭐 이쪽에서 오는 어떤 부담감은 좀 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쪽의 원자재들 가령 비철 금속이라든지 가령 곡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압력들은 지금 이제 전쟁이 터졌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계 곡창지대가 이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또 복구하는데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파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의 참상을 딛고 다시 그게 원활한 토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쪽에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올 연말로 갈수록 약간 잦아들기를 하겠지만 에너지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잦아들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게 그게 오히려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재밌네요. 네. 아주 그동안에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특별히 이제 기업의 영향력이 확고해졌다라는 점,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특별히 미국 노동자를 중심으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차피 죽을 인생 할 얘기는 하고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좀처럼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서 뭐 일도 일이지만 내 하고 싶었던 삶을 즐기는 것도 같이 하고 싶다. 이 양자가 같이 터지고 있어서 올해 들어와서 22년 들어와서 연준이 상당히 급박해진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연준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저는 코너에 몰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2.9%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평균 인플레이션이 2.9%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이상하죠? 지금 막 인플레이션이
그 CPI 같은 경우는 7.5%고 생산 물가 지수는 보통 뭐 한 10%를 갖다 넘나드는 상황에서 2.9%라는 게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는데 이걸 좀 장기적인 높은 시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팬데믹 이전에만 해도 1.6%였었어요.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보지만은 결코 높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0년부터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쭉 놓고 보면 2005년도 수준이에요, 지금. 2.9%라는 게.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갖다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부터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첫 번째는 시장이 왜 2.9%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연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 수익률을 갖다가 좋게 말하면 통제, 네. 나쁘게 말하면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일부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할 거라는 게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네. 이 첫 번째 가정이 틀렸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당분간. 왜 그러면은 지금 와서 사실 양적 완화를 꺼낼 수가 없어요. 카드를. 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 마당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 금리를 조정을 해? 국채를 갖다가 더 매입을 해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을 풀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당분간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요. 지금 이제 긴축을 갖다가 얘기하는 마당에 다시 양적 완화를 갖다가 실시할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2.9%라는 얘기가 뭐냐면 시장에 있는 분들이 왜 2.9%를 갖다가 생각을 하느냐면은 바로 그거는 억지로 2%를 낮추는 2.9%로 낮추는 힘은 뭐가 되겠어요? 기술혁명? 뭐 그것도 일부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시장은 성장 둔화와 침체를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네. 미국 경제의 둔화와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2.9%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2.9%가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연준이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수요를 파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뭐 이제 불강력적인 외부 요인들까지는 통제를 불가능하지만은 어쨌든 수요를 파괴하면 돼요. 근데 연준의 목표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그 물가 안정에도 일단 목표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장 안정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그 카드를 갖다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선제적인 안내죠. 자기들 정책 방향을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음 달부터는 금리를 올리고 뭐 1.5% 정도까지는 올릴 거라는 걸 갖다가 꾸준하게 얘기를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의 충격을 갖다가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그 통화 정책만으로 과연 지금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냐,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중앙은행의 어떤 통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을 주춤해질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올해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건 이제 무슨 힘이냐면은 바로 그 성장의 둔화와 침체의 가능성. 네. 이게 이제 뭐 5년 내에 그 평균 인플레이션이 2.9%를 갖다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걸 갖다가 그게 되려고 하면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성장 둔화와 저성장과 어떤 침체의 가능성만이 사실은 현재의 기대 인플레이션 어떤 수치를 갖다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정확하게 세상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5년 내에 반드시 그런 경우는 한 번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2.9% 정도 아니면 2.9% 이하로 갈 수도 있겠죠.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러니까 예. 지금은 아주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네네. 시점이 지나면 예, 그렇죠. 다시 예. 저성장 쪽으로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소한 올해까지는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는 데는 뭐 어느 정도는 내려가겠죠. 그렇지만은 그 인플레이션을 그 좌우하는 거는 에너지 가격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너지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부분들 가령 뭐 식량, 곡물 부분이라든지 원자재 상품 시장 부분에서는 아니면 다른 원자재들 비철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금속류라든지 이런 쪽들의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공급망 재편을 갖다가 이제 미국이 하고 있지만은 그 공급망 재편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임금 인상이 네. 이게 이제 뭐 지금 상태에서 과연 꺾일 수 있냐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연준 인사들의 그동안의 1년, 2년간의 이야기들을 보면
임금 인상을 굉장히 바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랬죠. 그러니까 지금 임금 인상이 됐으니까 원하던 바가 이루어진 건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많아서 그거는 잡아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고용을 잡는 이 행동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갖다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이 바라는 바는 항상 어떤 뭐 굉장히 어떤 특단의 위기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점진적인 걸 원하죠. 안정적인 상승. 뭐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가령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바람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못 구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못 구하니까 뭐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주고서 계속해서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경기라는 게 네. 지금 성장률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에 이제 1월 성장률인가요? 4분기 성장률 나왔는데 1월인가 보다. 7% 나왔거든요. 예. GDP 성장률 7% 나왔고 뭐 이제 인플레이션은 7.5%가 나왔고 그럼 이거는 지금 미국 경기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수많은 주사를 놔줘서 인위적인 주사,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그다음에 재정 팽창, 그 등등 이 만들어 놓은 억지스러운 성장률입니까? 아니면 그 재정이 효과를 나면서 진짜 자체적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성장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갖다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잠재라는 건 포텐셜이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 갖고 있는 어떤 능력에서 최대치를 뽑아냈을 때 그걸 갖다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잠재 성장률 이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 능력을 과도하게 뽑아 쓴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들이 똑같아요.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 가령 1000m를 갖다가 가령 몇 분 만에 주파하던 사람이 이걸 갖다가 확 뛰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령 뭐 저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게 되면 초반에 막 달리던 사람들 나중에 못 달리는 것처럼 그게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자기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보다 더 큰 에너지를 뽑아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자기의 원래 능력 범위로 환원이 됩니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과한 성장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기저효과도 일부는 작용을 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화 정책도 일부분 한몫을 한 거고요. 재정 확대 정책도 한몫을 한 거고요.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미국 자체가 안고 있는 그 원래 갖고 있던 어떤 능력 이상의 어떤 성장률을 갖다가 뽑아낸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될 수 있는 거냐라는 거는 누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나 같은 이코노미스트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을 갖다가 이상을 뽑아낸 성장률은 언젠가는 평균으로 회귀를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재정 확대제를 갖다가 작년만큼 팬데믹 상황만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경제 내에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성장 동력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는 둔화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시장에서는 지금 그 1월 초와 1월 끝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1월 초에 사상 최고층 랠리를 뽑아가던 시장이 단 1, 2개월 만에 냉각되면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뭐 거의 20%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던 결정적인 이유는 연준이 편하게 보았던 연준 그리고 항상 시장 친화적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연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매파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는 금리를 7번 올리는 거 아니냐. 연속으로 7번, 8번 올리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9번 연속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받았는데요. 시장이.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은 지금 과도하게 뽑아낸 성장률이 결국은 평균 회귀를 하게 될 거면 연준의 지금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연준이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1.5%가 최고 아닌가요? 지금 뭐 연준이 1.5% 정도까지밖에는 못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은 금리 인상, 긴축이 시작되면은 그 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 있으시니까 저보다 더 알게 타격은 커렉션은 분명히 받죠. 그러니까 조정 수준이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오지는 않아요. 금리 인상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000년부터 쭉 보면 시장이 급격하게 그
그 폭락을 했던 거는 완전히 다른 이유들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닷컴 버블이 붕괴한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과도기 주가 올랐고. 그렇죠. 앨런 사태가 터졌잖아요. 거대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네네. 2008년도에 그렇게 시장이 붕괴한 거는 뭐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문에 그래요. 거기도 회계부정이 있었죠. 거대 기업. 세계의 거대 기업들이 파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팬데믹 상황에서 붕괴한 거는 뭐죠?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팬데믹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급락을 시키는 요인들은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이라고 뭐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현재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충분히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정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게 조정이지 파괴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연준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이상으로 시장의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린다. 과도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금리 인상을 갖다가 주춤하겠죠. 네. 따라서 금리 인상만으로의 어떤 타격이 있을 거라고 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항상 시장을 갖다가 파괴를 한 거는 그 금리 인상이라는 기제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것 갖다가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블랙스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뭐 지금과 같이 이제 가령 뭐 그 팬데믹이라든지 팬데믹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거대 기업의 파산이 항상 뒤따라요. 회계부정이라든지 네. 굉장히 큰 기업들. 가령 뭐 2000년 초반에 그 닷컴 버블이 붕괴를 한 거는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거기에 이제 앨런 사태가 터진 거예요. 앨런 회계부정 사태가 터진 거고 2008년에 금융위기도 공급이 돌아오면은 리만 브라더스라의 어떤 기업이라는 거에 회계 문제도 있었고요. 파생상품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파산이 뒤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공포심을 갖는데 그게 이제 그 시장이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특히 주시장, 금융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 조정이 어떤 시장의 붕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걸 갖다가 금리 인식할 필요가 인상이 있을 것 마지막 같아요. 트리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리거는 아니에요. 트리거는 다른 역할을. 네, 다른 트리거는 역할을 있다. 항상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굉장히 좀 유의 있게 보던 사건이 그 사모펀드 사태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 비랑의 그 회계 그 사모펀드 사태라든지 아니면 그 중국의 헝다 사태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갖다가 완전히 그 붕괴를 몰고 가는 어떤 수단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만약에 그런 쪽의 문제들이 터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뭐 시장은 충격에 휩싸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어떤 전쟁에서 보듯이 막상 그런 악재들이 이게 딱 드러나면은 시장을 갖다가 불확실성의 해소를 보고 그걸 긍정적인 실험을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대다수더라고요.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이번에 미국이 계속 중계하듯이 계속 전쟁 난다. 네. 꽤 오래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저러지 이랬는데 결과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정보력이 대단하구나 네.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일부러 쫙 깔았던 게 아닌가 할 네, 정도로. 저는 그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이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죠.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네. 다시 이제 처음에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왔는데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난다면은 뭐 누구에게나 다 좋은 평화롭게 끝나는 상황이 되겠으나 이게 단기로 끝나지 않으면 네.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게 뭐 전면전으로 비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고요. 분명히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어떤 제재는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군사적으로 뭐 가령 우크라이나에 지임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현재의 어떤 경제적인 제재라든지 다른 쪽의 외교적인 제재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몰고 오려고 하게 되면은
가령 뭐 러시아산 천연가스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금수 조치를 하고 전면 봉쇄 수준으로 들어가서 꽁꽁 묶으면은 그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너 죽고 나 죽자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싸움이 되면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고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네.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네. 결국은 이제 그 러시아의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숨통을 터주면서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국제 유가가 $100를 넘었다가 좀 주춤해지는 이유라고 저는 봐요. 네. 뭐 배럴당 $100를 넘었다가 내가 아까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한 $95, $94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던데 그게 이제 시장이 그런 걸 갖다가 영리하게 간파를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대신 이제 저는 그 지금 이런 사태들이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계속 장기화되면은 그런 쪽의 문제들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좀 작하려는 에너지 분야에서 좀 뭐 조금씩 잦아질 수가 있겠지만 올해 내내 그 가령 곡물이라든지 다른 쪽의 문제들은 좀 불거질 수가 있겠다.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들이 빨리 봉합이 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좀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제 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이라크하고 얘기가 딱 이 시점에 맞는 거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나? 네, 공급 감소 부분을 또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1일 150만 배럴을 해주는 이란을 준비시키고 있었다가 세계 무대로 등장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 동시에 또 하나 뒷덜미를 잡는 게 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난 7년간, 6년간 6배 정도 늘어났던 이 러시아와 중국 간의 위안화 결제를, 만약에 미국이 세게 막았을 경우에 급작스럽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경우, 달러 패권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분석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러시아와 중국이 갖다가 밀월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그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나요. 네. 근데 그 이제 러시아가 그걸 갖다 대주기로 한 모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데에는 네네네. 그 포석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시진핑과 푸틴 간의 식량과 에너지 공급과 결제와 그렇죠. 이거를 엮어서 뭔가 모종의 합의가 있었지 않을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오게 되면 아주 초장기적으로 놓고 오게 되면은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강대국 간의 연합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달러 시스템을 벗어난 독자적인 어떤 결제 시스템을 갖다가 만드는 것 자체는 달러 시스템, 달러 패권에 대한 어떤 흠집을 갖다가 조금은 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그게 그 달러 패권이 그 완전히 저무는 데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령 뭐 달러 패권을 한 10% 이상 뺏어오는 거, 20% 이상 뭐 뺏어오는 거는 더 넓혀서 혹시 30% 정도까지 뺏어오는 거는 글쎄요. 우리들이 살아생전에 그런 걸 갖다 볼 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라는 거는 생각보다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했어요. 오히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진짜 힘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군사력, 경제력, 그 다음에 달러 시스템도 있겠죠. 근데 그 못지않게 문화 소프트의 힘이 진짜 엄청나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을 할 때 거기 나오는 노래들을 유심히 들어보세요. 다 영어예요. 가사가 나오는 것들은. 중국말 하나도 없어요. 좀 인문학적으로 보는 건데 여기 이제 동의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좀 봅니다. 왜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을 다툴 정도로 강해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라고 보느냐, 러시아가 멀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계를 문화적으로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그 가령 뭐 그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일본 같은 거는 애니메이션 쪽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도 그가 문화적인 그 파워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커져야지만 진짜로는 세계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어떤 그 소프트 파워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들이랑 어떤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경계감을 허무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 배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드라마 보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그 개혁 개방 이래 그러니까 문화적인 상품을 해외로 수출한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유명해진 게.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샥스핀. 의외하지 말고 서부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삼체라고 그 SF 소설이 있어요. SF 소설에서는 그 SF 소설계의 그 노벨상이라는 걸 갖다 받았죠. 노벨상은 아니에요. 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삼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중국 소설? 네, 중국 소설이죠. 그게 이제 SF 소설인데 그게 이제 서구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틱톡. 틱톡. 네. 네. 근데 두 개 다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한 틱톡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중국이 하드웨어를 만들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중국 거는 거의 없다. 왜 그러냐? 중국이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하잖아요. 네. 통제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굉장히 풍부한 문화라든지 컨텐츠를 같은 걸 갖다 해외로 소개하거나 해외에 유통시킬 기회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제 정책이라는 게 어떤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게 창의성 자체를 말살을 하는 거고 삼체 같은 건 굉장히 뛰어난 SF 소설이에요. 네. 보십시오.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질 못했어요. 후계가 이어지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 소프트 파워가 없다. 그 얘기는 그 중국을 받아들이는 거랑 미국을 받아들이는 거랑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이 미국을 받아들이는 것과 중국을 받아들이는 것 인식 차이가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문화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가 적어도 아주 독보적인 이상에 올라오지 않고는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패권 국가가.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어떤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느냐. 이런 나라들이 과연 이 패권 국가의 지위에 오르겠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설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지금 달러 패권의 누수라든지 저도 과거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지만 그런 생각을 접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는 거고 일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그러니까 뭐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뭐 세계 1위 국가가 되고 했지만은 다 지나가면 돌아가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헛된 꿈이고 망상이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소프트 파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미국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온 소프트 파워도 있는 거고요. 첨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네, 기술 패권이 있죠. 기술 패권 자체를 갖다가 세계의 어떤 기술 패권을 갖다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약간의 어떤 그 달러 패권을 조금 뺏어오는 수준에 의해서 가령 뭐 달러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거라고 보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예. 기축통화라는 거는 예. 단순히 경제적이고 통화만의 문제는 결코 아닌 거죠. 네네네. 모든 문화의 총합과 경제력의 총합과 군사력의 총합이 기축으로 표현되는 거 아닌가? 예, 볼 그렇습니다. 수 있으니까. 예. 네. 오늘 처음으로 저희 증시각도의 TV에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이 나와주셨는데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좀 호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또 나오라고 자꾸 해주셔야 이게 이렇게 한번 모시기가 힘든 분이라서 쉽게 자리를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응원을 하신다면 혹시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많은 오늘 대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좀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공급 적체 그리고 시대 정신, 문화 아주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네. 오히려 저희 증시각도 TV가 딴 데보다 더 잘 맞으시죠?
뭐 저는 재밌게 했어요. 자유롭게. 네. 뭐 다른 쪽 TV라든지 라디오 가게 되면 뭐 주제라는 게 항상 한정돼 있는 거니까 네.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그 증시학교 TV가 증시 관련된 그 내용들을 주로 하지만 증시 관련된 채널 중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문화적 폭은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와 주셨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이고 딱 맞는 사람 나왔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상상이 듭니다. 네, 오늘 혹시나 우리 저희 각도기 TV 그 구독자 시청자들 그리고 저희가 도기마을이라고 부르는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시절이면 굉장히 어수선한데 이럴 때 건강 잘 지켜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 구독자분께 감사드리고 또 자를 빛내주신 윤석천 평론가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재밌었습니다.